지난 시간 3과 한번 복습 먼저 또 하고 시작할게요. 저희 수업 시간은 항상 복습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3과 제목 안 보고 하실 수 있는 분?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괄호 안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 이야기를 중점으로 배웠어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PhD 논문, 너는 나다를 통해서 아담은 통치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통치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덧붙여서 하신 말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었다? 선악과였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기점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 계열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인 계열로 두 계열로 이제 쫙 갈라져서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창조와 선악과 이후에 이 가인 계열과 그 셋 계열이 어떻게 역사 속에 흘러가게 되는지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 저희 워크북 61페이지 보시면서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그 아래 바로 범위가 나왔는데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50장까지 오늘 창세기가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빠지신 분들은 창세기가 그냥 훌러덩 넘어간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 1번. 아담의 족보와 노아 홍수의 연관성 이해하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하는데 5장에는 이제 아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 아담 족보랑 노아 홍수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 2번. 노아 홍수 공부하기.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 3번. 다시 두 계열의 나라가 발생. 니므롯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이제 홍수 끝난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바로 노아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향하는 셈의 족보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벌써 족보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담, 노아, 셈 족보. 그러니까 족보가 뭔가가 되게 중요한가 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 4번.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막 창세기 끝장까지 이스라엘 나라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있는데요. 오늘은 별로 길지 않아요. 어느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송명석 원장님.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를 기점으로 두 왕사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가인같이 힘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은 왕이시다 관점이 이었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셋 계열 사람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셋 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5장이나 할애해가며 기록한 노아 홍수를 해석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엔진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공부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족보용법을 알아야 한답니다. 족보용법? 네, 족보용법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굵은 글씨로 이미 표시되어 있지만 관점 1, 그 워크북 62페이지 맨 위에요. 관점 1, 하나님은 왕이시다. 거기 한번 형광펜 쳐보세요. 그리고 그 두 줄 밑에 관점 2,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여기도 형광펜으로 한번 줄 쳐보세요. 이 관점 1과 관점 2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아까 그 노아홍수를 해석하는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셋 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셋 계열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노아홍수 같은 심판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지, 그것도 저희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족보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들어가기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족보용법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낸다.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압축하는 역사 기록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는 전환점이 왔다는 신호예요. 전환점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건을 이제 끝낼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이끌을 주인공이 나타날 거야. 요 신호점이 되는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 읽다 보면 뜬금없이 족보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신호등이 켜진 거구나. 전환점에 신호등이 켜졌다. 이 생각을 이제 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족보용법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 족보에서.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아담이 첫사람이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요 족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총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주 간략하게 이름만 쭉쭉쭉쭉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큰 의미는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이 족보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름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용법에서는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사람은 앞선 사건의 주인공,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이제 나타날 새로운 사건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워크북 62페이지 아래에 공간이 많잖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사건, 그 다음에 밑줄 그으시고 족보, 또 밑줄 그고 사건. 사건 사이에 족보가 들어간다. 요걸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족보를 볼 때마다 성경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구조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솔직히 저도 성경책에서 족보 나오면 그냥 패스였거든요. 이 줄 다 읽지 않았어요. 그냥 패스였어요. 그래서 막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아싸 그러고 다음 장 넘기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중요하게 족보를 봐야 되는 이유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반가로 1번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낸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63페이지 반가로 2번 아담 족보 5장, 노아 족보 10장에 적용해 보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진짜 첫사람이 앞사건의 주인공이고 뒷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사건의 주인공인지 우리 한번 노아 족보랑 아담 족보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성경책 한번 피시면 소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책 5장을, 창세기 5장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쑥 한번 봐보세요. 쭉 보시면
계속 누가 낳았다 쭉쭉쭉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화면을 보실게요. 이게 왜 포인트가 먹질 않을까? 먹히나요? 안 먹히나? 낳고 두 개. 자, 낳고 계속 족보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이야기예요. 족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낳고 이거는 뭘 나타내 준다? 역사. 이건 진짜 있었던 사실이다. 역사라는 거를 입증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아담 족보니까 맨 첫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 근데 마지막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노아예요. 노아, 그쵸? 그래서 마지막 절로 보면 노아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담의 족보는 결국 주인공 누구를 찾아내기 위한 족보였던 거예요? 노아를 찾아내기 위한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는 아담의 후손들을 소개하려고 써놓은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사건의 주인공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담 족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인공 노아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 모세는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될 교육을 받은 엄청난 지능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왜 이 아담을 맨 앞에 등장시켰을까요? 아담 앞에 있던 창조 이야기, 이거를 마무리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창조 이야기를 총정리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 이야기를 이 아담의 족보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족보예요.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가셔서요. 노아의 족보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의 소제목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은 노아의 아들 하면서 노아부터 딱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한번 화면 보실게요. 노아의 족보에서 맨 앞 사람은 역시 또 여기도 낳고 이게 다 뭐다? 족보다.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족보다. 맨 앞 사람은 당연히 노아겠죠, 그렇죠? 그럼 노아 족보의 맨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는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11장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노아 족보는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해서 11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노아 족보 맨 마지막 사람은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언급이 됩니다. 원래 그 출생 연도, 출생 순서로 치면 노아의 자녀는 셈, 함, 야벳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도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 이 순서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걸 뒤집어서 썼어요. 왜? 셈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사건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야벳, 함의 후손 족보부터 써고 마지막에 셈의 족보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를 타고 쭉 흐르다가 이 11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서 누구로 흘러요? 주인공, 맨 마지막 주인공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노아의 족보는 맨 앞에 있는 노아를
딱 맨 앞에 놓음으로써 홍수 사건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위치시킴으로써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나라 시작,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으로 2번, 큰 2번. 노아 홍수,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다 배웠어요. 6장에서부터 6, 7, 8, 9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5장이 아담의 족보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셋계열 사람들만 아담의 족보에 나오거든요. 가인 계열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자식으로 가인도 있는데도 가인 계열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셋 계열은 어떠한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족보가 5장에 나오고 6장에서 바로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조금 저희가 갸웃갸웃하게 되죠. 아니, 이 예배 공동체까지도 모조리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 계열이 심판받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예배 공동체 셋 계열마저도 모조리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 계열과 셋 계열 모두를 심판하셨는지 그 물음표를 저희가 노아 홍수가 진짜 사실이었는지부터 따져보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로 1번. 노아 홍수 사실이었나? 이거 사실이에요? 허구예요? 왜 사실이에요?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요. 그쵸? 맞아요. 진짜 제가 솔직히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이 한과를 준비하면 저번 주에는 일주일 내내 선악과 안에서 제가 사는 거예요. 요번 주는 내내 홍수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홍수 속에 살아서 그런지 머리도 복잡하고 막. 근데 또 하나 창조 이야기는 창조를 주장하는 그 현대 과학자들의 말을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허무맹랑하다는 제 확신이 너무 섰거든요. 공부를 할수록. 근데 솔직히 이 노아 홍수는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맞아요. 맞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창조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약간 너무 어거지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그냥 막 과학적인 사실을 갖다 껴붙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아, 이걸 도대체 성경도 앞에서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게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로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립을 하는데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정답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하니까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과학적으로 맞는 증거를 막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실이 오히려 그냥 드라마 같이 돼버리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이 노아 홍수는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인데 왜 사실인지 한번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해야 돼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양가로 1번 역사 속의 흔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홍수가 진짜 사실이었냐? 지구상 대부분의 민족들이요 신화나 전설 속에 대홍수에 대한 그런 기억이나 기록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래동화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요 700여 개 이상의 홍수 전설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설들은 모두 3가지 공통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구원 매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방주와 같은 구원 매체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요 세 가지가 이 700여 개의 전 세계 전설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전승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을 테니까 이 스토리 구성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이 세 가지 사항을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 민족에 지금 남아있다는 건 이 노아 홍수가 전 인류가 겪은 공통 경험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5대양 6대주잖아요. 홍수 이전에는 이 5대양 6대주가 아니었어요. 홍수 이전에 이 지구상이 어떤 대륙의 모양과 어떤 바다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단이고 거짓말쟁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그제서야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 공통적으로 겪은 소수 그렇게 많은 인류가 아니었잖아요. 그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퍼져 살면서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간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 창조 이 성경을 반대하는 반기독교 단체들에서는 노아 홍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있었던 국지적인 홍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멍텅구리인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이전에는 팔레스타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너무 멍청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 길가메시 서판이라는 건데 이 아수르 왕의 왕실 서고에서 발견이 됐대요. 이제 여기에 저게 다 글씨인데 바벨론 신화들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 노아 홍수와 같은 노아 홍수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과학적인 흔적에서 보시면 그 하이픈 첫 번째 보시면 지층의 형성이 있습니다. 지층의 형성 보시면 그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지층, 우리가 땅이 어떻게 형성됐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수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침식을 거치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또 뭔가가 퇴적이 되고, 침식되고, 퇴적되고, 침식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됐다, 지층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그 땅을 잘라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루떡 쌓아놓은 것 같이 단면으로 층층층층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침식에 의해서 찌글찌글한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날카롭게 침식된 흔적들이 이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실제 관찰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끈한 층으로 이렇게 관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오랜 세월의 지층 예상도는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 동일 과정설은 진화론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지질학적인 변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양만큼 변화돼서 지금의 지층이 형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지층도 완성적인 게 아닌 거예요. 동일한 과거에 있지만 수억 년 전에 있었던 속도만큼 양만큼 오늘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 과정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의 모양은 격변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격변설이라는 건 과거 언젠가 있었던 뭐 홍수나 지진 같은
대격변에 의해서 지금의 지층이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생성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일과정설과 격변설이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부딪히듯이 동일과정설과 격변설이 이 부딪히는 두 가지 큰 이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의 지층 예상도가 맞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좀 의문점이 두 개 생겨요. 어떻게 땅이 수백만 년 동안은 이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만 이렇게 쌓이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돌멩이랑 모래랑 섞인 것만 수백만 년 동안 쌓이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굵은 모래들만 수백만 년 퇴적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같은 종류의 퇴적물만 쌓일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현재 이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이렇게 찌글찌글한 침식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지층을 봐도 이런 흔적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두 가지 의문점이 크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과정설과 격변설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언덕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m 밑에 땅바닥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두 친구가 야, 우리 저 나무로부터 이 나뭇잎이 여기까지 언덕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이거를 계속 1년 동안 관찰했더니 여기 있었던 나뭇잎이 1년에 1cm가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1년에 1cm가 움직였으면 100m는 10,000cm잖아요. 그쵸? 1m가 100cm니까. 그러니까 1년에 1cm 움직였으면 10,000cm 움직이려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0,000년.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나뭇잎이 언덕 바닥으로 내려가는 데는 10,000년이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일과정설이에요. 옛날에 움직였던 속도만큼 그 똑같은 양만큼 지금도 계속 움직인다. 이게 동일과정설이에요. 근데 격변설은요. 아니야. 어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여기 떨어진 나뭇잎이 쏙 내려가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지진, 홍수와 같은 대격변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다. 이게 격변설입니다. 자, 그랜드 캐니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듯이 이게 시루떡 쌓아놓은 것처럼요. 그렇죠? 지층과 지층이 매끈한 정말 층으로 쌓여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층의 형성이 말해주는 중요 포인트는 시간, 오랜 시간이 아니다. 너네들이 아까 동일과정설에서 말한 것처럼 퇴적, 침식 이걸 반복하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에 대해서 이제 지질학계에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에너지나 온도, 압력과 같은 물리적인 조건이 중요하더라. 시간은 중요한 요건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요새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층이 그러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냐. 그러니까 노아 홍수 같은 대격변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게 말로만 이렇게 주장이 되니까 이게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 1980년대 미국에서 이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격변설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화산 폭발이요. 분화구가 위로 터지지 않고 옆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화산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보통은 화산이 터지면 요 위에서 뽕 이렇게 터지잖아요. 얘는 절반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폭발이 나면은 이 화산 꼭대기에 이제 눈이 있었는데
눈이 녹은 물하고 화산재가 막 뒤덮여서 엄청난 양의 이제 퇴적 물이 막 이렇게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보세요. 요거는 원래 화산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땅이거든요. 요만큼은. 근데 화산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5시간 만에요. 7.5m나 되는 이 뚜렷한 줄무늬를 갖는 지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화산재들이 쌓이고 쌓여서 암석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말했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층이 형성된다는 동일 과정설에 완전히 어긋나는 우리 눈앞에 진짜 그게 실험 결과가 보여진 거예요. 이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가요 실험을 했대요. 이제 물 안에다가 온갖 뭐 돌멩이, 모래, 자갈이 다 섞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화면이 꺼졌나요? 왜 이러지? 네. 김승환 전도사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려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근데 마우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님 계셨어야 되는데 안 계셨어요. 많이 가야 되는데. 오늘은 화면 볼 게 좀 많아서 이게 꼭 돼야 되는데. 네. 왜 안 됐을까요? 네.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벽 쪽에 투명한 이게 큰 투명 수조예요. 대형 수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에다가 뭐 갖가지 돌멩이 사이즈 막 다 섞어서 확 들이부은 거예요. 홍수가 일어난 걸 가정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살펴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저 과학자가 단면을 긁는 거거든요. 저렇게. 네,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층층층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격변으로 인해서 지층이 저렇게 층층이 쌓인 것이지 이게 오랜 시간에 걸린 그런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층의 형성이 말해주는 건 뭐다? 오랜 시간이 아닌 노아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퇴적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급격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침식 또한 빠른 시간에 진행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깊이가 30m나 되는 협곡이에요. 이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게 9시간 만에 이 협곡이 형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동일과정설 과학자들은 뭘 주장했어요? 강물이 아주 찔끔찔끔 깎아서 점점 강이 넓어지고 협곡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인트 헬렌 사건을 보니까 이 깊이가 30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협곡이 불과 9시간 만에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그랜드 캐년의 40분의 1 사이즈래요. 이게. 그래서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루 만에 형성된 계곡은
이 느린 침식에 의한 계곡 형성, 이게 맞는 것이냐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랜드 캐년의 협곡이에요. 보시면 이게 지금 깊이가 1.6km라고 합니다. 깊이가. 그리고 폭이 443km. 엄청난 거죠. 이 길이가 433km래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만큼의 협곡이 그랜드 캐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이렇게 깎였을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질문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협곡이 만들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의 양, 어마어마한 양의 물과 이게 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나가니까 이게 확 깎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속도 에너지를 가진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동일 과정설이 맞는 것처럼 과학계에서는 추측을 이뤘어요. 그런데 60년대 이후부터는 동일 과정설과 격변설을 골고루 수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64년도에 미국 지질학회에서 이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 강이 오랜 침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대격변에 의해서 생긴 거라는 오랜 침식 작용을 통해서 콜로라도 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더 이상 이 그랜드 캐년은 동일 과정설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 격변설을 우리는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층의 형성은 오랜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 노아 홍수 같은 대격변이 있었다는 걸 자연이 증거가 돼서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픈 두 번째, 석탄의 형성. 이 석탄은 만들어지려면 석탄은 일단 습지에서 이 진화론자들은 습지에서 죽은 나무 껍질들이 오랜 세월 쌓여서 형성된다고 설명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석탄이 발견되는 걸 보시면 이 검은색 점들이 다 석탄이 지금 발견되는 곳이거든요. 어느 한 군데 몰려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보세요. 습지에만 이게 석탄이 지금 발견되고 있나요? 아니죠. 이런 윗부분은 습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석탄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약간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이 석탄이 형성되는 것도 오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와 압력, 가장 중요한 건 온도고 압력, 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퍼져 있는 이 엄청난 규모의 석탄층은 일단 이 정도로 석탄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나무 껍질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 껍질이 이 물 안에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돼야 가라앉겠어요? 물을 많이 머금어야 나무 껍질이 무거워져서 이 나무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떨어지는 거예요, 껍질. 그러니까 이제 홍수 같은 게 나서 나무가 쓰러지면, 물 위에 쓰러지면 그게 둥둥둥둥 떠 있다가 껍질은 점점 물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껍질이 무거워지니까 나무 기둥으로부터 떨어져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적이 되고 이 해저 바닥에 있는 그 뜨거운 그 열이, 화산열이 남아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리고 위에서 눌러주는 그 퇴적물의 압력에 의해서 석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범위하게 지구에 펼쳐져 있는 이 석탄을 설명하는데 이런 대격변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이픈 세 번째, 화석의 형성이 있어요. 자, 화석은
화석은 어떻게 생기나요? 이렇게 물고기가 죽었대요. 이 동일 과정 문자들은 물고기가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다가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가라앉아서 그 흙더미에 파묻혀서 화석이 되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일단 이 주장이 말이 되려면 죽은 물고기가 이 물에 떠 있을 때 이 썩지 않아야 돼요. 일단 그렇죠? 이 흙더미에 묻히기 전에 썩지도 않아야 되고 다른 포식자한테 잡아먹히지도 않아야 돼요. 죽은 채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누군가가 잡아먹거나 다 부패가 되겠죠. 그러면 화석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신나게 수영하고 있는 물고기가 갑자기 웽 하고 대격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퇴적 물 안에 갇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대격변에 의한 어떠한 열과 압력, 온도에 의해서 이게 딱 갇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화석으로 만들어지는 게 화석이 형성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이 형성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단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대격변에 의해서 단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 급속한 매몰 상황을 설명해주는 화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작은 물고기 떼가 지금 이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그대로 화석이 된 거예요. 이거 보면 마치 지금 살아있는 거 이렇게 찍은 것 같잖아요. 구피 떼들 지나가는 거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잖아요. 순식간,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집단 이동하는 순간 화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큰 물고기 안에 작은 물고기 하나 먹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물고기가 소화도 되기 전에 작은 물고기 형상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 소화도 되기 전에 어떠한 대격변에 의해서 순식간에 화석이 된 거예요. 이 아래 물고기 보세요. 여기 입에 뭐 작은 물고기 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어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순간에 귀신도 뭐라 그러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는데 좀 먹게라도 해주시지. 잡아먹히는 순간에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급속도로 뭔가의 격변이 있었다. 이 화석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의 형성 또한 오랜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 격변에 의한 노화 홍수의 과학적인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픈 빙하기의 흔적이 있어요. 자, 이 빙하기는 보세요. 빙하기의 그 북극 근처에서 이제 빙하기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제 시베리아, 북극 근처 시베리아죠. 시베리아 저희 생각하면 아주 춥고 건조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 수백만 구의 매머드가 동결된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요 주황색 점이 매머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노란 점들이 콧불소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매머드 뿔 보이시죠? 그리고 요 두 개가 이게 앞발 이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머드가 이 시베리아 땅에 매머드가 살았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안 맞잖아요. 근데 여튼 시베리아 땅에 이렇게 매머드들이 살았다는 건 과거 언젠가에 이 시베리아 땅이 매머드가 살 만큼 좋은 환경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런데 더 심지어 이 매머드 뱃속에서요. 아열대성 식물들이 소화도 되지 않은 채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는 아열대성 기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근데 여하튼 그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참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보시면 과거에는
빙하기를 설명할 때서 과거에는 많이 눈이 내린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눈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눌려져서 단단하게 얼음층이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빙하빙 얼음층이라고 말해요. 우리 빙하.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디죠? 지금 캐나다잖아요. 과거에는 캐나다 전체가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이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 빙하의 흔적을 통해서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구나라는 걸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빙하 지역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중국. 여기도 지금 빙하래요. 이건 지금 우리 현 시간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과거 언젠가 빙하기가 존재했구나. 빙하기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빙하들이 어느 정도 있었냐? 따져보니까요. 육지의 30%를 덮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극 남극에만 이렇게 있는데 지구 대륙의 30%를 빙하가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얼마만큼 와야 이 30%의 눈이 30%의 빙하가 지구 육지를 덮을 수 있을까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녹지도 않아야 돼요. 다져져서 얼음이 돼서 빙하층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일 때, 어떠한 이 환경적 조건일 때 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추론해 보니까요. 일단 눈이 많이 내려야 돼요. 그렇죠? 빙하가 육지 30%를 덮을 정도려면 눈이 많이 와야 된다. 눈이 많이 오려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많아야 되죠. 그렇죠? 구름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수증기가 많아야 돼요. 일단. 그러면은 수증기가 많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은 따뜻해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따뜻해야 되죠. 우리도 물이 끓어야지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닷물은 또 따뜻해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야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수증기가 육지에 도착해서 비가 아니라 눈으로 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 내륙의 공기는 따뜻해야 돼요? 추워야 돼요? 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따뜻해서 수증기를 많이 내뿜을 수 있는 정도로 따뜻해야 되고 이 내륙은 물이 된다. 비가 아니라 구름을 계속 내릴 정도로 차가워야 돼요.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봤던 지층이나 석탄이나 화석 같은 경우는 노화 대격변으로도 이게 설명이 되지만 이 빙하기는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이 앞뒤가 안 맞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창세기 7장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1절, 12절. 자, 워크북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방가로 2번 성경이 홍수와 빙하기를 대답한다. 그래서 7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어디가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거기 두 번째 줄이죠. 그렇죠?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1번 기품의 샘이 터진 창세기 7장 11절 말씀. 기품의 샘이 터졌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빙하기까지의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음의 샘이 터졌다는 건 과학적으로 그 지질학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깊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창조 초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둘러싸는 물, 태초의 바다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음의 샘이 터졌다는 건 바다 밑바닥 깊은 곳들이 다 갈라지고 터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구의 바다 밑바닥을 보면 이렇게 갈라지고 터지는 적들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이 부분들을 해령이라고 해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중앙해령하고 이렇게 보이시죠? 바다 바닥이 갈라진 흔적들이 다 있는데 이 중앙해령을 다 연결을 하면 72,0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들이 서로 만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생기는 그 경계선, 이 경계선을 해구라고 하는데 이 길이도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면 언제 이 바다 밑바닥이 이렇게 벌어졌겠느냐? 자, 육지가 이렇게 융기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대륙판이 벌어지는, 바다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륙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그 가운데 부분을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대륙판은 점점 옆으로 벌어지고 이 벌어지는 가운데 부분은 점점 깊고 낮아지겠죠. 깊고 깊어지겠죠. 깊어지는 거죠. 대륙의 입장에서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현재의 바다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그 바다의 모든 부위들은 이 열곡을 다 가지고 있다. 해령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수천 백만 년에 걸쳐서 생긴 게 아니라 대격변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파바바바박 하고 생겼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깊음의 샘이 터진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중앙 해령이나 열곡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깊음의 샘이 터진 흔적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루 2번 보시면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는 게 나와요. 네, 먼저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거고, 예, 깊음의 샘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분출이 되겠죠. 폭발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늘의 창이 열린 걸 이렇게 시각화한 건데요. 그러니까 깊음의 샘은 지구 내부에 있는 막대한 양의 마그마가 터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산 폭발할 때 그 용암, 그게 마그마잖아요. 근데 마그마는 불덩어리, 우리가 시뻘겋게 막 물같이 움직이니까 이 불덩어리가 물처럼 움직인다 생각하는데 암석이에요. 암석, 마그마는. 암석인데 너무 지구 내부에 있는 고온에 의해서 암석이 뻘겋게 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온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암석이 녹아 형성된 그 액체 물질이 마그마입니다. 근데 이 암석, 광물 안에는 마그마가 암석인데 그 광물 안에는 수증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H2O 분자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암석으로 있었지만 분출하면서 이 마그마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온도가 확 높아졌잖아요. 물 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암석 덩어리에 붙어있는 물 분자들이 고온에 의해서 수증기로 기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화하다가 막 그래서 실제로 화산가스의 70% 이상이 수증기래요. 그래서 이제 마그마랑 이 수증기가 같이 막 폭발하다가
이 지구 온도는 이 지구 땅 내부에 비해서 엄청 저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화된 수증기가 저온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일어난 지역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동시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폭우 같은 엄청난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화산 활동 일어났는데 119가 가서 불 껐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의 원인, 기품의 샘이 터짐으로써 엄청난 폭우가 이런 현상에 의해서 폭우가 쏟아진 것이 아니냐. 이게 하늘의 창이 열린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하나 있고요. 이런 학설이 있고 또 다른 학설로는 그 하나님이 창조 둘째 날에 창조하신 궁창 위에 물이 다 비가 돼서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하늘로부터 어마한 양의 비가 내린 거는 동일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대격변이 일어나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너무 다 설명이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빙하기의 원인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보면 빙하기 형성의 비밀이라고 나와요. 빙하기는 노아 홍수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한 100년 정도 있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그 기품의 샘이 터짐으로써 엄청난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대양 6대주가 그때도 이랬다? 아니다. 모를 일이다. 아마 한 땅, 한 바다이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 가운데 과학자들이 이 대격변에 인해서 5대양 6대주가 얼마나 빨리 형성될 수 있는지를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여기 보세요. 타임하고 보세요. 1.90 보이시나요? 1.4242 플러스 02데이즈. 이거 202는 이제 공학 계산에서 하는 건데 10의 2 제곱수니까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1.424 곱하기 100 데이즈예요. 그러니까 142.41. 그러니까 142일 만에 한 지구 한 땅 덩어리가 5대양 6대주, 6개의 땅 덩어리로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동일과정설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찌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판데아 이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초기도 뭐예요? 이 전체는 한 덩어리였다. 이 주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격변적인 판 운동으로부터 이 빙하 시대가 설명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이 바다 밑바닥에서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땅바닥이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바다 밑에 있는 이 마그마들이 계속 올라오겠죠. 그쵸? 터졌다는 거. 올라오면서 우리 지층 바로 밑에는 멘틀 있잖아요. 그 멘틀 안에 마그마가 있는 거니까. 이게 터지면서 어떻게 해요? 마그마가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계속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바닥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옆으로 계속 퍼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닥이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해 준 게 실제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아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었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계속 분출하니까 바닷물은 차가웠겠어요? 뜨거웠겠어요? 엄청 뜨거웠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닷물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 홍수 이후에 내륙도 온화한 따뜻한 지역이었겠죠. 그러니까 저 시베리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추운 땅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메머드나 코쿠스 같은 애들도 그렇게 고위도 지방에서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바닷물이 원체 따뜻하다 보니까 대륙에서도 다 아열대성 식물들이 자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걸 먹고, 그래서 지금 완전 동결되어서 발견되는 화석의 메머드 뱃속에 이 아열대성 식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빙하 시대, 근데 왜 갑자기 그 빙하기가 왔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100년 후쯤에 빙하기가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100년 동안은 이렇게 온화하게 살기 좋았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얼어 죽는 빙하기가 왔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이 지진이 뭐 한 그 7.7 정도만 되는 지진이 와도 그 여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지구의 기품의 셈이 터지는 이 대격변은 정말 이 하나의 땅덩어리가 6개로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격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발성 화산 폭발, 이 지구 밑바닥 폭발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이다. 이제 그럼으로써 뭐예요? 계속해서 화산재들이 공기 중에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다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은 태양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 화산재로 인한 에어로졸이 형성이 되면서 태양열이 차단이 되니까 여기 온도가 이제 점점 하강하게 되는 거죠.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화산이 계속 빵빵빵빵 터지니까 물은 따뜻하지만 이 내륙 전체 공기는 서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량의 눈이 쏟아질 수 있었다. 그래서 한 500년 정도 빙하기가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눈이 계속 쌓이고 빙하층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위도 지방에서 북극 같은 그런 곳에서 발견되는 이 동물들 화석을 보면요, 얘네들이 못 먹고 굶주리다가 묻힌 게 아니에요. 아주 급격한 냉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주 형태가 너무 잘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썩었다면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 이 화석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았던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나마 살기 좋았던 상황에서 이 들이닥친 빙하기로 인해서 급격하게 동결된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화석들의 내부를 검사를 해보니까 기관지나 폐 속에서 그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는 먼지, 화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온갖 먼지나 화산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그대로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빙하기 역시도 뭔가의 과거에 있었던 대격변의 증거다, 흔적이다. 그러면 그 과거에 있었던 대격변이 무엇이겠느냐? 이 노아의 홍수로 대답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명 곡선을 한번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까지만 해도 되게 그래프가 높아요. 1000살 가까이.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나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명이. 그러니까 900세 이상 장수의 비결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대홍수 이전의 삶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드신 지구였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그 환경을 이 추정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홍수 이전에는 뭐 추위 더위도 없었고 뭐 나쁜 해로운 광선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주 먹거리도 풍부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환경이 지금과 같아지면서 수명이 엄청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8명. 노아와 7명의 가족. 총합 8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이 유전자가 노아 홍수 가족의 유전자로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 계열만 해도요. 엄청나게 뭐 싸움도 잘하고 막 했었으면 유전자가 엄청 월등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달리기도 엄청 잘하고.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만 딱 살았다 보니까 노아 가족의 유전자만 퍼지고 퍼져서 지금 우리 인류가 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수명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대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그래서 총 969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노아 홍수로 인한 빙하기 그리고 홍수 이후에 대격변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에도 영향이 왔다. 그래서 빙하기 역시도 홍수 없이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그 환경적 기후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번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뭐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부터 다 노아 홍수 사실인 거 믿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더 많은 내용의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거의 4분의 3을 다 삭제한 거예요. 4분의 1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층이나 석탄이나 뭐 화석이나 빙하기 뭐를 봐도 노아 홍수로는 100% 설명이 되지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론으로는 다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이 홍수는 왜 일어났느냐? 우리는 이게 궁금합니다. 네, 그럼 이제 3번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형광펜 쳐보세요. 방가로 1번.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수가 왜 일어났냐? 이 가인 계열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얘네만 심판해도 되는데 왜 예배 공동체까지 심판하셨냐? 섞였기 때문이에요. 섞였기. 창세기에서 아담의 족보가 끝나고 6장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6장 1절에서 7절까지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책 창세기 6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안에서 찾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나와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따르는 학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을 말한다. 예배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주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의 딸들, 가인 계열과 섞이기 시작하다가 그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의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 계열은 결국 와해되고 말아요.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섞임으로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셋 계열의 존재 의의가 뭐길래,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길래, 사명이 뭐길래 그랬느냐, 어떻게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전멸당하는 심판까지 있었어야 했느냐, 우리가 질문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북 65페이지 반가로 2번 창세기 5장 셋 공동체의 존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창세기 5장 아담 족보에는
셋계열 공동체의 존재의 사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셋 공동체는 초기 인류 시대의 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후손이 이 셋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세는 일부러 가인 계열을 싹둑 잘라내고 족보에 실지도 않아요. 아담 족보에 셋계열만 실는 겁니다. 자, 셋계열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인 계열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셋 계열은 오히려 그거를 더 자각하고 의식하면서 가인 계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뭘요? 여러분들 가인 계열 너네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 우리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라고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전도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셋 계열이 전도하기는커녕 가인 계열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이유는 가인 계열의 타락이 아니었어요.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임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홍수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시작하면, 섞여서 똑같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 공동체의 존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방가로 3번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 사명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는 절대로 세상 나라와 섞이면 안 된다. 오히려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된다. 이 가인 계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샘플이 되는 나라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는 나라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아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너네가 눈으로 봐봐. 저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를 잘 왕으로 섬기는지 보고 배우고 따라서 너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큰 4번 홍수, 그 이후 또 두 계열. 자, 홍수로 인해서 가인 계열, 셋 계열 다 심판받아서 이제 전멸했어요. 딱 살아남은 사람 노아의 가족 8명, 노아까지 해서 8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방가로 1번 노아 족보와 어성경에 읽어지네 부록 2, 3 연결해서 보시면 자, 한번 지도 여기 위에 화면 보세요. 이 노아의 후손은 셈, 함, 야벳이잖아요. 이렇게 퍼져서 살게 됐대요. 야벳의 자손들이 여기 이렇게 여기 유럽 쪽으로 퍼져서 살게 됐고요. 셈의 자손들은 아시아 쪽,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흩어져서 인류를 형성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여기 부록 2, 3을 보시면 먼저 부록 3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 지도예요. 그 지도고 부록 2가 이렇게 야벳의 자손들에서
자손들 이름이 어디에서 어느 족속으로 산다. 그런 게 이렇게 나와요. 함의 자손들도 뭐 에티오피아족으로 아프리카에서 산다.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에서 쭉 자손들 이름이 나오고 어디에서 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거 책 꼭 안 가주시면 집에서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반가로 2번. 노아 족보가 찾아내고 싶은 주인공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제 창세기 10장 9장까지 저희가 홍수 이야기를 방금 했고 창세기 10장에 노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족보에서는 반드시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낸다. 저희 맨 처음에 오늘 배운 거예요. 그럼 노아 족보도 주인공을 찾아내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두 사람. 네, 첫 번째 주인공 거기 양가로 1번 빈 괄호 안에 써보세요. 니므롯. 무가 아니라 롯. 니므롯.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조그맣게 있다. 셈의 자손들 가운데. 네, 여기 니므롯. 네. 한번 적어보시고 그 밑에가 말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창 10장 8절에서 12절. 자, 그러고 우리가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족보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사람과 좀 주제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바로바로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5절을 할애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주인공은 아니어도 아주 핵심이 되는 조연 정도는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파격적인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과 포인트 3번 기억하세요. 다시 두 계열의 나라가 발생, 니므롯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우리 아까 오늘의 포인트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예요? 이 니므롯을 대표자로 하는 나라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주인공이 있어요. 노아 족보가 말하는 진짜 주인공.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찾았었죠.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 양가로 2번 옆에 빈 괄호 안에 아브라함 쓰시고 그 아래에 창세기 12장 이렇게 써보시고 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1절 11장 10절에서 31절 이렇게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창세기 말씀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노아 족보에서 저희는 두 사람을 찾았어요. 니므롯과 아브라함.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 메인 조연급으로 니므롯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반가로 3번. 그렇다면 노아 족보가 찾아낸 주인공 두 사람의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중요 포인트 기사를 성경에서 찾아보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성경 저희 아까 맨 처음에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창세기 10장 8절 9절 주인공은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러면 니므롯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10장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대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그리고 한번 12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이르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메세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 번째 걸 볼게요. 나라 발생 제국. 여기서 보면 큰 성읍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그 큰 도시를 형성했다는 거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바벨론 도시. 이 바벨론 도시는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발생에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다 쓰셨으면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소제목이 뭐예요? 바벨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건에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창세기 1, 2, 3절 12장 1, 2, 3절 그런데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뭐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 채우는 말씀은 아닌데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진짜 빈칸에 채워야 될 말씀은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건에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사건이 방금 일었어요? 부르시는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뭐였다? 이스라엘이다.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방가로 4번. 결국 나라의 두 가지 전형, 두 가지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족보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니므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두 계열의 나라로 또 역사가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라는 니므롯이 왕인 나라, 세상 나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국민, 주권, 영토라는 조건으로 형성될 두 나라의 모형 살피기가 있습니다. 자,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가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니므롯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 국가의 3요소를 구성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그 니므롯이 왕인 나라부터 살펴볼게요. 바벨론 제국 11장 2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땅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신할. 신할 땅이에요. 그렇죠? 자, 신할. 근데 땅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찾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땅을 찾은까지 써보세요. 그리고 주권은 누구예요?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니므롯이죠. 니므롯. 그리고 다 적으셨으면 이제 11장 4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국민이 뭐예요? 누구예요? 흩어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자. 백성을 자기네들끼리 삼는 거예요. 백성 삼음.
이게 누구 나라?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 세상 나라의 샘플, 모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영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거예요. 지시하시는 땅, 지시할 땅, 땅을 주실 것이 누가요? 왕이. 왕이 누구?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백성이 나타나는 거죠.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나라는 어느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샘플, 모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성경책으로는 그냥 한 장 차이지만 엄청난 거대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일종의 뷰포인트입니다. 저희 여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뷰포인트 보신 적 있으세요? 전망대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뷰포인트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딱 올라가면 온 사방 일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풍경으로는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이 11장과 12장 요 사이가 이 뷰포인트 지점이에요.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는 이 성경 전체를 내려다보게 해주는 전망대 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뷰포인트에 딱 쓰면 11장까지 있었던 역사가 한눈에 쫙 보여요. 우리 11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먼저 1, 2장에서 창조가 있었고 3, 4장에서 선악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제 누가 나왔어요? 아까? 아담의 족보가 우리 오늘 처음 배웠죠. 그리고 6, 7, 8, 9장에 무슨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이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냐?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섞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누구 족보가 나왔죠? 노아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의 족보,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까지 이 역사가 인류 일반 역사예요. 11장까지. 세계사책 어디를 펴도 나오는 이야기. 인류 일반 역사가 쫙 흘러오는 게 이 뷰포인트에서는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면 이쪽에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그 12장 처음 부분 옆에 이렇게 뭐 뷰포인트 이렇게 적어놓으셔도 성경 읽을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워크북에는 한번 그 5번 이스라엘 국사 시작되다 그 제목 바로 위에 이렇게 큰 물결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큰 물결 두 줄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큰 물결 두 줄 표시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분기점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11장과 12장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분기점이다. 큰 물결 두 줄을 한번 쫙 봐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5번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창세기 끝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방가로 1번 하나님도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유.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가 있어요. 손가락 글씨.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나라를 영원하고 시작하셨어요? 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걸까요? 네. 자, 하나님은 왜 하필 유형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시겠죠? 이제 2절에 한번 줄쳐보세요. 그리고 3절 마지막 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줄치셨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복의 정의 정답부터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연봉이 올라가는 것, 아들이 대학에 붙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세상적 가치의 복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복들인 거지 그게 메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복의 뿌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 복의 첫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가로 2번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건립의 의 먼저 답을 써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모든 민족이가 낫겠네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건립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조그마한 글씨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나라를 유형국가로 시작하실까? 왜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일까?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세상 나라들은요. 하나님 없이 그냥 폭력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힘 가진 자가 왕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종교, 사상, 철학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의 끝이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럼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내 나라 이스라엘. 여기를 보고 배워. 그리고 제발 돌아와. 이러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유형국가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방가루 2번.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읽어야 할 관점이 무엇이냐. 화살표 가니까 국민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국민 만들기 앞에 이렇게 삽입 표시 한번 해보세요. 삽입 표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화살표 옆에 국민 만들기 사이에 끼워 넣기 표시 V자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는 어떠한 관점으로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일가족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결국 이게 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국가를 만드는 3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국민을 이 창세기로부터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읽을 때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실 건, 그러면 국민을 왜 만드시는 거지? 이거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국민을 왜 만드세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왜 만드는 거지? 그 이유는 우리 방금 이스라엘 건립에 의해서 봤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뿌리를, 이 끈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영토 만들기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리고 법 만들기 이야기도 나오겠죠. 단순히 영토를 만들었구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얻었구나,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땅을 얻었지? 왜 국가의 요소 중에 영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왜 만드시지? 이 뿌리를 계속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이해되셨죠? 레위기에 나가면 이제 온갖 법들이 다 나와요. 우리 너무 재미없게 읽었던 법들. 이 법을 왜 만드셨지? 왜 성경에 기록하셨지? 하나님 나라의 국가 요소 중에 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왜 만드셨지? 여기까지 계속 이 뿌리가 되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양가루 1번.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입니다. 그쵸? 주민등록번호 1번이에요. 2번은 누구겠어요? 이삭이죠. 그쵸? 3번은 야곱. 그렇게 되겠죠. 저희는 한 몇 번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세상을 떠나라고 하심. 자, 우리 화면에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에덴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이곳이었고요. 우르, 갈대아 우르 지역이 한 요쯤에 있어요. 제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포인터가 안 되네요. 여기. 네, 여기쯤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 안에 있었던 지역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안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후진 곳이에요? 발달된 곳이에요?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엄청나게 미국 같은 온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떠나는 그것부터가 소명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시에 이 갈대 우르 땅은 청동기 시대의 흥왕기를 겪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달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가 뭐냐면 그 바벨탑의 그 현존이다라고 추정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가 원래는 7층이래요. 7층.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한 층이거든요.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7층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높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과거에 바벨탑이었을 거다라고 추정되는 건데요. 지금 그냥 보시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되게 멋있게 지어지지 않았네요. 멋있게 지어졌죠. 근데 이거를 이 지구 하늘에서 상공 촬영을 해서 보면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게 지어졌다는 게 얼마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당시에 고도로 발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보시면 요 법전 위에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제 요게 함무라비 왕 이름이에요. 왕 이름. 바벨론 제국의 왕 이름. 함무라비 왕이 이게 그 태양신이자 정의의 신이래요.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이렇게 법전을 받고 있는 건가 봐요. 법률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돌멩이 밑에 뭐 이렇게 평평하게 안 보이고 뭐 토도도도도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법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전이 뭐 다른 종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요 돌멩이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무라비 도처.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 시대의 노트북 같은 거였대요. 이게 그 자판 같은 건가 봐요. 그리고 보세요. 요게 게임기래요. 게임기. 그러니까 보드게임 같은 건가 봐요. 여기 판이 있고 이렇게 주사위 같이 모양으로. 이런 게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뭐 땅 파고 흙 파서 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이 시대에 나온 유물들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정교한 거 보세요. 금으로 수놓은 이거 야자수지 뭔지 대단합니다. 이거는 인장이에요, 인장. 그래서 요 동그라미를 흙 같은 데다 쭉 굴리면 요런 모양이 찍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동그라미 요거에다 다 조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평면도 아니고 굴곡에다가 굴곡진 면에 저렇게 조각을 했다는 게 대단해요. 이 그릇 문양 한번 보세요. 정교하게. 이거는 군기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사용했던 게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 그림의 정교함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이 시대에 붓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장식구들, 도자기들,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이런 거 요새도 하고 다니잖아요. 안 하고 다니시나요? 저기 이런 가끔 우리 권사님들 이런 거 하고 다니고 진짜 되시는 날 이런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엄청난 발달한 데를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루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국민이 형성돼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당시만 해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정말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 없음을 신뢰하고 이 지역을 과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전적으로 믿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2번 이삭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예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관계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한번 거기 워크북에 빈 표를 한번 채우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채워보세요.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성성이 완전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나왔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여자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독자였어요. 독자.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쳤잖아요. 이삭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숫양을, 희생양을 계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춰라 그러고 주위를 둘러보니 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대속 제물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셨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양가루 1번과 양가루 2번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에서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아브라함, 택함받은 이삭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번, 2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외치는 게 뭐였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말해주는 게 뭐예요? 복음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까지의 이야기는 택함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서의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양가로 3번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3번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자, 워크북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인가? 야곱이다. 왜? 이유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쵸?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지만 야곱은 정말 얍삽 빠르고 그냥 잔머리 꾀돌이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을 만큼의 엄청난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특별히 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신약의 서신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 시대 때는 형이 후사를 잇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동생 야곱이 이 가문을 잇게 됐습니다. 후사를 잇게 됐습니다. 왜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후사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유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다 자격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인 거 상관없어. 이방인이고 뭐 유대인이고 그런 자격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다. 이 내용이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신약의 서신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 야곱까지 해서 총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가? 이민을 가죠. 어디로? 애굽으로 이민 가죠. 그래서 입애굽하는 것까지 해서 창세기 50장 내용이 끝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마무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있으실까요? 김미중 원사님. 네. 뭐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재권을 홍수로 선언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후손들의 역사를 보니 똑같습니다.
노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삐죽이 또 새로운 성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가인의 나라처럼 이번에는 니무롯의 나라인 것이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패도 정치를 하고 흘렸듯이 니무롯의 나라도 힘의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갈 거랍니다. 제국주의 역사 말입니다.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힘의 논리로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이 나라는 제국의 역사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보니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다 읽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전체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극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공학과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 인류 초기 시대에.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잘 살다가 이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그 요셉이 있었던 이집트로 입애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까지 저희 창세기 공부를 마쳤습니다. 요 한 페이지가 이제 창세기 전체의 요점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이야기 창세기 왜 국민을 만드셨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왜 만들어야 되나? 하나님 나라 그 백성 복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뿌리를 꼭 간직하신 채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워크북 69페이지 아래 보시면 활동에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구호를 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하면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앞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 국민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아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자,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만 제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하자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하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하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하자! 네, 아하자. 이게요, 은근히 일상생활 속에서 입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하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 공부를 마무리하고 일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